노인네 벌써 정신이 나갔어. 상견례 날까지만 버티면 강남 펜트하우스는 우리 거야. 며느리가 될 아이가 내연남과 나누는 통화를 문틈 너머로 들었을 때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넘게 금자옥식을 운영하며 자수성가한 저를 고작 도박 빚에 쫓기는 여우 같은 애가 치매 노인 취급하며 죽이려 들다니요. 저는 그날부터 완벽한 망령이 되기로 했습니다. 찻잔을 떨어뜨리고 아들 이름도 가물거리는 척 연기하며 유리의 방심을 유도했죠. 유리는 제가 제 손으로 무덤을 파는 유언장에 도장을 찍었다고 믿으며 상견례 날을 결전의 날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상견례장에 놓인 그 대추차 보온병이 이미 경찰의 증거물과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이제 제가 쳐놓은 거대한 덫에 발을 들인 유리의 파멸이 시작됩니다. 강남 한복판, 하늘과 맞닿은 듯한 펜트하우스의 아침은 차가운 정적으로 시작된다. 이른둘의 박금자는 알람 소리도 없이 새벽 오시면 눈을 뜬다. 수십 년간 종로와 강남의 대형 한정식 주방을 호령하며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다. 거대한 통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도심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채 회색빛 안개에 쌓여 있었다. 금자는 실크 가운을 걸치고 거실로 나섰다. 발바닥에 닿는 최고급 대리석의 감촉이 서늘하면서도 매끄러웠다. 그녀가 평생 일궈온 금자옥식 한정식 체인은 이제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졌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주방의 질서를 닮아 있었다.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있어야 했고 모든 식재료는 정직해야 했다. 금자는 주방으로 향해 직접 찬물을 올렸다. 은은하게 끓어오르는 물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채웠다. 그녀는 직접 말린 찻잎을 닭이에 담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 거대한 집, 통장에 찍힌 셀 수 없는 숫자들. 이것들이 과연 그녀의 노년을 지켜줄 성체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타깃이 될 화려한 감옥일까? 금자는 찻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갔다. 7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꼿꼿한 허리와 형아는 그녀가 살아온 치열한 세월을 대변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라고 묻던 남편은 10여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제 남은 것은 금지옥엽 키운 외아들 태호뿐이다. 태호는 어머니의 사업 수완을 담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었다. 금자는 잔잔한 수면 같은 자신의 일상에 곧 거대한 폭풍이 닥칠 것임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며칠 뒤 금자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유일한 말벗인 명숙이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명숙 역시 강남에서 내로라 하는 자산가였으나 최근 표정이 부쩍 어두워져 있었다. 두 노인은 향이 좋은 우전차를 마주하고 앉았다. 금자야, 너도 조심해라. 요즘 세상이 흉흉해. 명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입을 뗐다. 금자는 눈썹을 살짝 치켜 세웠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건너편 단지에 사는 이 회장 알지? 이번에 며느리한테 뒤통수 맞고 요양원으로 쫓겨나다시피 갔대. 세상에 며느리가 앞에서는 그렇게 수발을 잘 들더니 뒤로는 영양제라고 속여서 정신이 멍해지는 약을 먹였다지 뭐니. 금자의 손이 잠시 멈췄다. 명숙의 이야기는 남의 일 같지 않게 서늘하게 다가왔다. 사람의 본심은 음식 맛만 봐도 아는 법이야, 명숙아. 내가 평생 사람 상대하며 산 사람인데 설마 속겠니? 금자는 애써 담담하게 대꾸했지만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금자야. 독은 가장 달콤한 그릇에 담겨오는 법이야. 설탕인 줄 알고 먹었는데 비소일 수도 있는 게 사람 인연이더라고. 너도 태호 장가 보낼 때 되면 눈 부릅뜨고 봐라.
내 재산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들이 한둘이겠어? 명숙이 떠난 뒤에도 독은 가장 달콤한 그릇에 담겨 온다는 말이 금자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주방으로 돌아가 찬장에 정갈하게 놓인 찻잔들을 바라보았다. 겉보기엔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사약이 될 수도 있었다. 금자는 자신의 예리한 감각이 녹슬지 않았기를 기도하며 아들이 곧 데려오겠다던 운명의 상대를 기다렸다. 일주일 후 아들 태호가 상기된 얼굴로 한 여자를 데려왔다. 최유리. 31살의 그녀는 금자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단아하고 완벽했다. 수수한 듯 하면서도 품격이 느껴지는 베이지색 원피스, 과하지 않은 화장, 그리고 금자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올리는 인사까지.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유리라고 합니다. 태호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유리의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했다. 금자는 유리를 식탁으로 안내하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앉는 자세, 젓가락을 쥐는 법, 대화 중간중간 태호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까지. 그 어디에도 흠잡을 곳이 없었다. 유리는 명문대 출신의 큐레이터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예술과 요리에 대한 깊은 식견으로 금자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금자의 가슴 한구석에는 묘한 위화감이 피어올랐다. 유리의 예의 바른 행동은 마치 수만 번 연습한 연극 배우의 독백처럼 매끄러웠다. 금자가 일부러 낸 까다로운 질문에도 유리는 막힘없이 하지만 겸손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하지만 태호 씨 곁에서 정성을 다하고 싶어요. 이건 제가 직접 달인 대추차예요. 어머니 기력 보충에 좋다고 해서 새벽부터 준비해봤어요. 유리가 정성스럽게 포장된 보온병을 내밀었다. 태호는 옆에서 우리 유리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매일 이렇게 저까지 챙겨준다니까요 라며 싱글벙글했다. 금자는 유리가 건넨 보온병을 받아들었다. 유리의 손끝이 금자의 손등에 살짝 닿았다. 그 순간 금자는 유리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가는 탐욕의 빛을 보았다. 그것은 사냥감을 눈앞에 둔 포식자의 갈증 같은 것이었다. 금자는 보온병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의 심장을 느꼈다. 강남 한복판, 하늘과 맞닿은 듯한 펜트하우스의 아침은 차가운 정적으로 시작된다. 이른둘의 박금자는 알람 소리도 없이 새벽 오시면 눈을 뜬다. 수십 년간 종로와 강남의 대형 한정식 주방을 호령하며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다. 거대한 통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도심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채 회색빛 안개에 쌓여 있었다. 금자는 실크 가운을 걸치고 거실로 나섰다. 발바닥에 닿는 최고급 대리석의 감촉이 서늘하면서도 매끄러웠다. 그녀가 평생 일궈온 금자옥식 한정식 체인은 이제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졌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주방의 질서를 닮아 있었다.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있어야 했고 모든 식재료는 정직해야 했다. 금자는 주방으로 향해 직접 찬물을 올렸다. 은은하게 끓어오르는 물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채웠다. 그녀는 직접 말린 찻잎을 닭기에 담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 거대한 집, 통장에 찍힌 셀 수 없는 숫자들. 이것들이 과연 그녀의 노년을 지켜줄 성체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타깃이 될 화려한 감옥일까? 금자는 찻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갔다. 7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꼿꼿한 허리와 형아는 그녀가 살아온 치열한 세월을 대변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라고 묻던 남편은 10여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제 남은 것은 금지옥엽 키운 외아들 태호뿐이다. 태호는 어머니의 사업 수완을 담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었다. 금자는 잔잔한 수면 같은 자신의 일상에 곧 거대한 폭풍이 닥칠 것임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며칠 뒤 금자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유일한 말벗인 명숙이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명숙 역시 강남에서 내로라 하는 자산가였으나 최근 표정이 부쩍 어두워져 있었다. 두 노인은 향이 좋은 우전차를 마주하고 앉았다. 금자야, 너도 조심해라. 요즘 세상이 흉흉해. 명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입을 뗐다. 금자는 눈썹을 살짝 치켜 세웠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건너편 단지에 사는 이 회장 알지? 이번에 며느리한테 뒤통수 맞고 요양원으로 쫓겨나다시피 갔대. 세상에 며느리가 앞에서는 그렇게 수발을 잘 들더니 뒤로는 영양제라고 속여서 정신이 멍해지는 약을 먹였다지 뭐니. 금자의 손이 잠시 멈췄다. 명숙의 이야기는 남의 일 같지 않게 서늘하게 다가왔다. 사람의 본심은 음식 맛만 봐도 아는 법이야, 명숙아. 내가 평생 사람 상대하며 산 사람인데 설마 속겠니? 금자는 애써 담담하게 대꾸했지만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금자야. 독은 가장 달콤한 그릇에 담겨오는 법이야. 설탕인 줄 알고 먹었는데 비소일 수도 있는 게 사람 인연이더라고. 너도 태호 장가 보낼 때 되면 눈 부릅뜨고 봐라. 내 재산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들이 한둘이겠어? 명숙이 떠난 뒤에도 독은 가장 달콤한 그릇에 담겨온다는 말이 금자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주방으로 돌아가 찬장에 정갈하게 놓인 찻잔들을 바라보았다. 겉보기엔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사약이 될 수도 있었다. 금자는 자신의 예리한 감각이 녹슬지 않았기를 기도하며 아들이 곧 데려오겠다던 운명의 상대를 기다렸다. 일주일 후 아들 태호가 상기된 얼굴로 한 여자를 데려왔다. 최유리. 31살의 그녀는 금자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단아하고 완벽했다. 수수한 듯 하면서도 품격이 느껴지는 베이지색 원피스, 과하지 않은 화장, 그리고 금자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올리는 인사까지.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유리라고 합니다. 태호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유리의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했다. 금자는 유리를 식탁으로 안내하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앉는 자세, 젓가락을 쥐는 법, 대화 중간중간 태호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까지. 그 어디에도 흠잡을 곳이 없었다. 유리는 명문대 출신의 큐레이터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예술과 요리에 대한 깊은 식견으로 금자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금자의 가슴 한구석에는 묘한 위화감이 피어올랐다. 유리의 예의 바른 행동은 마치 수만 번 연습한 연극 배우의 독백처럼 매끄러웠다. 금자가 일부러 낸 까다로운 질문에도 유리는 막힘없이 하지만 겸손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하지만 태호 씨 곁에서 정성을 다하고 싶어요. 이건 제가 직접 달인 대추차예요. 어머니 기력 보충에 좋다고 해서 새벽부터 준비해봤어요. 유리가 정성스럽게 포장된 보온병을 내밀었다. 태호는 옆에서 우리 유리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매일 이렇게 저까지 챙겨준다니까요 라며 싱글벙글했다. 금자는 유리가 건넨 보온병을 받아들었다. 유리의 손끝이 금자의 손등에 살짝 닿았다. 그 순간 금자는 유리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가는 탐욕의 빛을 보았다.
그것은 사냥감을 눈앞에 둔 포식자의 갈증 같은 것이었다. 금자는 보온병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의 심장을 느꼈다. 유리가 다녀간 뒤 거실 테이블에는 그녀가 두고 간 보온병이 남았다. 금자는 홀로 앉아 그 보온병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직접 달인 대추차라고 했다. 유리의 정성과 태호의 찬사가 담긴 그 액체가 왜 금자의 코끝에는 그토록 불쾌한 금속취를 풍기는 것일까? 금자는 보온병의 뚜껑을 열었다. 진하고 달큰한 대추 향이 확 끼쳐왔다. 하지만 그 단맛의 끝자락에 혀끝을 마비시킬 것 같은 미세한 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다. 40년 주방 인생, 삭힌 홍어부터 10년 묵은 간장까지 온갖 냄새를 맡아온 금자의 후각을 속일 수는 없었다. 금자는 차를 마시는 대신 베란다 구석에 놓인 난초 화분으로 향했다. 그것은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한란이었다. 미안하다. 금자는 작게 뇌까리며 찻잔에 따른 대추차를 난초의 뿌리 근처에 조금씩 쏟아부었다. 붉은 액체가 흙 속으로 스며들었다. 다음 날 아침 금자는 제일 먼저 베란다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의 눈은 경악으로 커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푸른 생기를 뽐내던 난초의 잎끝이 하룻밤 사이에 검게 타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뿌리 부분에서는 역한 냄새가 올라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유리가 건넨 것은 정성이 아니라 독이었다. 한 번에 목숨을 앗아가는 맹독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몸을 좀먹고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약물임이 분명했다. 금자는 보들보들 떨리는 손으로 마른 난초 잎을 만졌다. 유리의 그 조신한 눈빛,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이제는 거대한 거미줄처럼 금자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다. 이 아이가 정말로 나를? 금자는 자신의 성체라고 믿었던 펜트하우스가 순식간에 차가운 처형장으로 변하는 환각을 보았다. 그날 저녁 퇴근한 태호를 식탁으로 불렀다. 금자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검게 타 죽은 난초 화분을 가리켰다. 태호야, 유리가 가져온 차 말이다. 아무래도 이상해. 이 화분에 조금 줬더니 하룻밤 만에 이렇게 죽었어. 냄새도 이상하고. 태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유리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짜증이었다. 어머니, 또 시작이세요? 유리가 새벽부터 정성껏 달인 차를 화분에 버리셨다고요? 유리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아니야, 태호야. 내 코는 못 속여. 너도 알잖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건 그냥 대추차가 아니야. 금자의 간절한 호소에도 태호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어머니, 요즘 부쩍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명숙 아줌마가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러시는 거죠? 유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애예요. 제발, 저 좀 행복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다음 날 방문한 유리는 금자의 의심을 이미 눈치챈 듯 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슬픈 표정으로 금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차가 입에 안 맞으셨나 봐요. 태호 씨한테 들었어요. 화분이 죽은 건 아마 물을 너무 많이 주셔서 그런 걸 거예요. 제가 더 공부해서 어머니 입맛에 꼭 맞는 차를 다시 준비할게요. 유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태호는 금자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고 유리를 감싸 안았다. 금자는 자신의 집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유리는 금자의 의식을 조금씩 노망난 노인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아들마저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하자 금자는 거대한 고립감 속에 갇혀버렸다.
유리가 잠시 집을 비운 오후 금자는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유리가 머물던 손님용 방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확인해야만 했다. 유리의 명품 가방 속에 숨겨진 작은 파우치, 그 안에는 이름 모를 하얀 가루가 든 약병이 있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 이중으로 잠긴 비밀칸에서 발견한 서류 뭉치였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친 금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것은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이었다. 본인 박금자는 사후 모든 동산 및 부동산, 금자옥식 지분 일체를 며느리가 될 최유리에게 상속하며 아들 이태호는 관리 권한만을 갖는다. 서류 하단에는 금자의 인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금자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었다. 유리가 금자의 인감을 도용해 서류를 위조한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그 옆에는 금자의 건강 상태를 중증 치매 및 판단 능력 상실로 몰아가기 위한 사설병원의 허위 진단서 초안까지 놓여 있었다. 유리의 계획은 완벽했다. 독이 든 차로 금자의 정신을 조금씩 뭉개뜨리고 치매 노인으로 낙인 찍은 뒤 위조된 유언장을 통해 전 재산을 가로채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끝나면 금자는 요양원 어딘가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게 될 터였다. 금자는 유언장 서류를 꽉 움켜쥐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비명처럼 울렸다. 믿었던 며느리가 될 아이는 사신이었고 목숨보다 아꼈던 아들은 그 사신의 앞잡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금자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다. 절망의 끝에서 평생을 거친 바닥에서 살아남았던 금자의 본능이 깨어났다. 오냐, 내가 내 무덤을 파겠다면 나는 그 무덤에 너를 묻어주마. 절망은 독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되기도 한다. 금자는 유리의 유언장 조작 서류를 원래 있던 자리에 소름 끼칠 정도로 정갈하게 되돌려 놓았다. 그리고 그날 밤 금자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지웠다. 40년 장사꾼의 얼굴, 강인한 여장부의 눈빛을 지우고 그 자리에 초점이 풀린 노인의 망령을 채워 넣었다. 복수는 차가워야 했고 승리하려면 적이 가장 안심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유리가 내민 대추차를 받아든 금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니, 일부러 떨게 했다. 어머니, 차가 좀 식었나요? 다시 데워올까요? 유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그 안에는 금자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집요함이 서려 있었다. 금자는 차를 한 모금 머금는 신용을 하더니 갑자기 찻잔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쨍그랑 값비싼 본차이나 잔이 박살나며 붉은 대추차가 대리석 바닥을 물들였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유리가 놀라 달려왔다. 금자는 멍한 눈으로 유리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덜 떨었다. 누구시더라? 우리 주방에 새로운 아이니? 왜 이렇게 얼굴이 낯설어? 유리의 눈이 순간 번뜩였다. 경악이 아닌 찰나의 환희. 금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저예요. 유리예요. 태호 씨랑 결혼할 유리요. 기억 안 나세요? 금자는 머리를 감싸 쥐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아, 그래. 유리. 근데 우리 태호는 학교 갔니? 도시락 싸줘야 하는데. 태호는 이미 30 중반의 성인이었지만 금자는 유리가 원하는 치매 노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연기했다. 그날 저녁 태호가 퇴근하자 유리는 눈물을 훔치며 금자의 증세를 보고했다. 태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찼고
유리는 그런 태호를 위로하는 척하며 금자의 등 뒤에서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다. 유리가 금자의 정신을 좀먹고 있다고 확신하며 방심하는 사이 금자는 물밑에서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유리가 마트에 가거나 태호를 만나러 나간 틈을 타 40년 사업 인맥 중 가장 신뢰하는 보안 전문가 강 실장을 비밀리에 불렀다. 강 실장은 금자가 종로에서 작은 국밥집으로 시작할 때부터 가게 방범을 책임졌던 이였다. 여사님, 정말 이 정도로 하셔야겠습니까? 이건 전쟁입니다. 강 실장이 펜트하우스 곳곳에 화재 감지기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며 나직하게 물었다. 금자는 차가운 눈으로 화면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전쟁이지. 내 목숨과 내 평생의 피땀을 노리는 불려우가 내 안방까지 들어왔는데 내가 칼을 안 들겠니? 며칠 뒤 강 실장이 가져온 조사 보고서는 금자의 예상보다 훨씬 처참했다. 최유리. 명문대 큐레이터라는 직함은 가짜였다. 그녀는 강남 일대 사설 카지노를 전전하던 상습 도박꾼이었고 이미 억 단위의 사채 빚에 쫓기고 있었다. 더 가관인 것은 그녀에게 민석이라는 오랜 내연남이자 공범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유리가 금자에게 먹이던 하얀 가루는 민석이 불법 경로로 입수한 정신착란 유도제였다. 카메라에 포착된 유리의 모습은 악마 그 자체였다. 그녀는 금자가 잠든 줄 알고 거실에서 민석과 통화하며 이렇게 뇌가렸다. 오빠, 조금만 더 하면 돼. 노인네 벌써 정신이 나갔어. 상견례 날까지만 버티면 이 집도 그 어마어마한 주식도 다 우리 거야. 태우? 그 멍청한 놈은 내가 울기만 하면 다 믿어. 금자는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유리의 비웃음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배신감은 이미 차가운 분노로 승화되어 금자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증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금자는 단순히 유리를 경찰에 넘기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유리가 금자의 아들을 이용해 금자의 명예와 인생을 짓밟으려 했던 것처럼 금자 역시 유리가 가장 빛나고 싶어 하는 순간에 그녀를 처참하게 무너뜨려야 했다. 금자는 이 형사를 찾아갔다. 이 형사는 금자가 과거 소외계층 급식 봉사를 할 때 인연을 맺은 청렴한 경찰이었다. 형사님,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살인 미수예요. 제가 직접 그 아이의 손에 수갑을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금자의 계획은 정교했다. 그녀는 유리가 가져오는 대추차의 성분 분석표를 법적 증거물로 확보하는 한편 유리가 상견례 날 사용할 마지막 일격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유리는 상견례 자리에서 금자의 상태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예비. 사돈 물론 유리가 매수한 연기자 들릴 가능성이 컸다 앞에서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금자의 금치산자 선고와 재산 관리권 획득을 마무리 지으려 할 것이었다. 금자는 유리가 안심하도록 유언장에 도장을 찍는 신용까지 하며 판을 깔아주었다. 유리는 이제 승리가 코앞에 왔다고 믿으며 상견례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금자는 매일 거울을 보며 연습했다. 초점 없는 눈동자, 어눌한 말투, 그러나 그 이면에서 번득이는 복수의 칼날. 유리야, 상견례 날 내가 대추차를 따를 때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만찬이 될 거다. 금자는 어둠 속에서 차갑게 우려낸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결전의 날을 기다렸다. 상견례를 사흘 앞둔 밤, 금자는 유리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는 금자가 평생의 사업 기록을 보관해온 성역과 같은 곳이었다. 금자는 일부러 조명을 어둡게 하고
책상 위에 인감 도장과 몇 장의 서류를 어지럽게 펴놓았다. 유리야, 내가 정신이 더 가물거리기 전에 우리 태호를 위해서라도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구나. 금자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무너져가는 노인이었다. 유리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녀는 금자의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앉아 금자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옆에서 잘 보필할게요. 서류는 제가 대신 정리해 드릴까요? 금자는 유리가 미리 준비해둔 위조 유언장을 슬쩍 내밀자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인감도장을 찍는 신용을 했다. 그래, 내가 우리 집 복덩이지. 유리는 금자가 도장을 찍는 순간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다. 금자는 유리의 손등에 닿은 자신의 손끝으로 그녀의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승리를 확신한 포식자의 박동이었다. 그날 밤 유리는 거실에서 내연남 민석에게 승전보를 전했다. 오빠, 드디어 찍었어. 노인네가 제 손으로 무덤 파는 도장을 찍었다고. 이제 상견례 날 그 특별한 차만 확실히 먹이면 끝이야. 강남 펜트하우스가 우리 거라고. 금자는 안방 문틈으로 그 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유리가 찍었다고 믿는 그 도장은 금자가 미리 준비해둔 가짜 인감이었다. 탐욕의 눈먼 자는 가장 중요한 디테일을 놓치는 법이다. 드디어 상견례 당일 아침이 밝았다. 유리는 평소보다 더욱 정중하고 상냥한 모습으로 금자의 방을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늘 그렇듯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유리의 눈빛에는 일말의 초조함과 오늘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서늘한 사리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요. 이 대추차는 제가 정말 공들여 다렸어요. 이거 드시고 정신 맑게 해서 호텔 가셔야죠. 유리는 잔을 채워 금자의 코앞까지 들이밀었다. 평소보다 훨씬 진하고 역한 금속쥐가 코를 찔렀다. 유리는 금자가 차를 마시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방을 나가지 않을 기세였다. 금자는 잔을 들었지만 순간적으로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이건 오늘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양이구나. 금자는 일부러 잔을 든 손을 심하게 떨었다. 어이쿠, 손에 힘이 안 들어가네. 그리고는 유리의 옷소매에 차를 살짝 엎질렀다. 어머나. 유리야, 미안하다. 내가 눈이 침침해서. 유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평소의 가면이 벗겨진 그 찰나의 표정은 악마 그 자체였다. 하지만 유리는 곧 태호를 의식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다시 닦으면 되죠. 대신 호텔 가서는 꼭 다 드셔야 해요. 아셨죠? 유리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금자는 유리의 집착에서 죽음의 냄새를 맡으며 마지막 전투를 위해 호텔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호텔 상견례장에 도착하자 유리는 더욱 바쁘게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해온 보온병을 상견례 테이블 옆 협탁에 소중히 올려두었다. 금자는 강 실장과 미리 약속한 신호를 주고받았다. 유리가 화장실로 향하고 태호가 주차를 하러 간 짧은 5분의 틈. 호텔 지배인으로 위장한 강 실장의 부하가 금자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여사님, 준비됐습니다. 순식간에 유리의 보온병과 똑같은 외형의 하지만 안에는 평범한 대추차가 든 보온병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강 실장은 유리의 보온병을 수거함과 동시에
유리의 가방 속에 숨겨져 있던 독약 원액병까지 소리 없이 확보했다. 금자는 자신의 가방 안에 든 작은 녹음기를 확인했다. 이제 증거는 완벽했다. 영상, 음성, 그리고 물증까지. 유리가 돌아와 보온병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며 금자는 심호흡을 했다. 유리는 자신의 보온병이 바뀐 줄도 모른 채 금자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금자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초점 없는 치매 노인의 얼굴 뒤로 수십 년 전 종로 골목에서 배신자들을 처단하던 칼잡이 금자의 서늘한 눈빛이 잠시 돌아왔다. 유리야, 내가 준비한 게 보약인지 사약인지 곧 알게 되겠지. 화려한 금색 자수로 수놓아진 호텔룸의 문이 열렸다. 유리의 부모라고 주장하는 세련되게 차려입은 중년 남녀가 금자를 반겼다. 금자는 그들의 눈빛이 유리의 그것과 닮아있음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들은 유리가 매수한 연기자들이거나 아니면 같은 사기단의 일원임이 분명했다. 어머님, 저희 유리가 어머님 자랑을 얼마나 하던지요. 이렇게 정정하신 분을 치매라고 걱정하길래 저희가 다 속상했습니다. 가짜 예비 안사돈이 금자의 손을 잡으며 가식적인 위로를 건넸다. 금자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침을 살짝 묻혔다. 태호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고 유리는 승리를 예감한 듯 자신만만하게 보온병을 집어들었다. 자, 어머니. 제가 직접 다려온 마지막 대추차예요. 이거 한 잔 드시고 우리 가족의 앞날을 축복해 주세요. 유리는 정성스러운 손길로 금자의 찻잔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추차를 따랐다. 붉은 액체가 잔을 채울수록 룸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유리의 부모와 유리의 시선이 금자의 입술에 고정되었다. 금자는 찻잔을 들었다. 이제 단 한 모금이면 유리의 계획은 완성될 것이고 금자의 반격 또한 시작될 것이다. 금자는 유리를 향해 아주 느릿하게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호텔 12층 특급 연회장의 공기는 무거웠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금자의 귀에는 그것이 장례식의 조곡처럼 들렸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코스 요리들이 줄지어 나왔지만 그 누구도 선뜻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유리의 가짜 부모는 연신 금자의 안색을 살피며 가식적인 웃음을 흘렸고 태호는 어머니의 어눌한 반응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인 채 와인만 들이켰다. 어머니, 식사가 입에 안 맞으시죠? 제가 준비한 이 대추차가 정말 보약이에요. 이거 한 잔만 드시면 기운이 확 나실 거예요. 유리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협탁에 놓인 보온병을 집어들어 금자의 찻잔에 조심스럽게 차를 따랐다. 붉고 진한 액체가 하얀 도자기 잔을 채워갈수록 유리의 눈동자는 기괴할 정도로 번뜩였다. 그녀는 잔을 금자의 손에 쥐어주며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속삭였다. 자, 어머님. 원샷 하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 태호 씨랑 저랑 행복하게 잘 살죠. 금자는 잔을 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유리의 시선은 금자의 입술에 못 박혀 있었다. 금자는 잔을 입가로 가져가다 멈췄다. 그리고는 초점 없는 눈을 들어 유리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순간 금자의 눈에서 치매 노인의 몽롱함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한 수십 년간 거친 세월을 이겨온 여장부의 눈빛이 돌아왔다. 유리야, 그렇게 몸에 좋은 거라면 내가 먼저 마셔보는 게 어떻겠니? 그 순간 룸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유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저는 건강하니까 어머니 드시라고. 아니, 너 요즘 도박 빚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힘들다며. 내 연남 민석이랑 내 펜트하우스 가로챌 계획 세우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이 특별한 대추차 마시고 기운 좀 차려야지. 금자의 입에서 민석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유리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가짜 부모들도 당황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호가 경악하며 물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리 씨가 도박이라니요? 민석이는 또 누구고요? 금자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 놓았다. 화면에는 유리가 거실에서 민석과 통화하며 금자를 비웃는 영상, 그리고 유리의 가방에서 발견한 약병과 위조 유언장의 사진이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이게 다 뭐예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룸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이 형사와 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최유리 씨, 살인 미수 및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의 내연남 최민석도 방금 오피스텔에서 검거됐습니다. 이 형사가 유리의 앞에 성분 분석표를 들이밀었다. 당신이 따준 이 차 이미 우리가 바꿔치기 한 거야. 진짜 독약이 든 보온병은 이미 증거물로 확보됐어. 자, 이제 가서 당신이 마시려던 게 뭔지 설명해보지. 유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이 노인네가 미친 거라고. 유리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금자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태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무너져 내리는 유리를 바라보았다. 금자는 그런 아들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태호야, 내가 사랑한 건 이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가 연기한 환상이었어. 그리고 그 대가는 내 목숨이었다. 유리가 경찰들에 의해 끌려나가고 화려했던 상견례장은 순식간에 폐허처럼 변했다. 금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들어 바닥에 내던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편이 유리의 탐욕처럼 사방으로 흩어졌다. 사건은 매스컴을 뜨겁게 달궜다. 자산가 시어머니를 노린 며느리의 계획 범죄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유리는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민석 역시 그 뒤를 따랐다. 태호는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방황했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유리에 대한 배신감 사이에서 그는 처절하게 무너졌다. 금자는 그런 아들을 달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일생을 바쳐 일궈온 금자옥식 한정식 체인의 지분 매각을 서둘렀다. 강남의 펜트하우스도 내놓았다. 어머니, 정말 다 팔고 떠나실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옆에서 모실게요. 태호가 금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었다. 금자는 아들의 손을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떼어냈다. 태호야, 부모는 자식의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식 또한 부모의 감옥이 되어서는 안 돼. 내 재산의 절반은 사회에 환원했고 남은 절반은 내 이름으로 신탁을 걸어뒀다. 내가 성실하게 살면 평생 부족함은 없겠지만 예전처럼 호화롭게 살 순 없을 거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한 달 뒤, 금자는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들고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서귀포의 어느 한적한 중산간 마을이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 대신 돌담이 정겨운 작은 농가 주택이 그녀를 맞이했다. 마당에는 유리가 죽였던 난초 대신 금자가 직접 심은 귤나무들이 파릇파릇한 생기를 머금고 있었다. 금자는 마당 평상에 앉아 찬물을 올렸다. 이제 그녀의 찻잔에는 누군가가 아기로 담은 약물이 아닌 제주의 맑은 바람과 햇살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직접 덮은 찻잎을 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은은한 차 향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72년 평생 누군가를 먹이고 입히고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박금자는 이제 없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차를 내리고 자신만을 위해 밥을 짓는 한 여자가 있을 뿐이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금자는 잔을 들어 하늘을 향해 건배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마시는 차라고들 하지. 하지만 내게 복수는 나를 온전히 되찾는 뜨거운 과정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찾는 티 없이 맑은 미소가 번졌다. 제주의 붉은 노을이 금자의 찻잔 속에 평화롭게 내려앉았다.